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위대한 용기, 칼 포퍼.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참 묘한 일이지요.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늘어나니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것 같아 흐뭇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고집불통이 되어가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그건 아닌데 하고 혀를 차다가도 문득 거울 속에 늙은 내 얼굴을 보며 묻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절대적인 정답일까? 혹시 내 경험이라는 감옥에 갇혀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오늘은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진 사람,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성이라고 외쳤던 철학자 칼 포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작은 등불 하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100년 전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2년 오스트리아의 빈. 당시 빈은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리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음악이 흐르고 카페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토론을 벌이던 곳이었지요. 칼 포퍼는 아주 유복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에는 무려 10,000권이 넘는 장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포퍼는 그 책들의 숲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음악을 사랑했지요. 부족함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가 마주한 청년 시절의 세상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화려했던 제국 오스트리아는 패망했고 거리는 굶주린 사람들로 넘쳐났지요. 어제까지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이 오늘은 빵 한 조각을 구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습니다. 17살의 예민한 소년 포퍼는 충격을 받습니다. 가난과 비참함이 거리를 뒤덮고 있는데 내 집 서재에 꽂힌 10,000권의 책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는 안락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지요. 나는 육체노동을 하며 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가구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배우기도 하고 도로 공사판에서 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곱게 자란 도련님이 감당하기엔 고된 일이었지만 그는 세상을 구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시 절망에 빠진 유럽 청년들을 매료시킨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였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지상낙원을 만들자는 달콤한 약속. 혈기왕성한 포퍼 역시 그 붉은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혁명만 성공하면 굶주림 없는 세상이 올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1919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빈의 거리에서 사회주의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포퍼도 친구들의 손을 잡고 그 행렬의 맨 앞에 섰지요. 경찰서에 갇힌 동료들을 석방하라는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탕 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포퍼의 바로 옆에 서 있던 친구들도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적시는 붉은 피를 보며 포퍼는 공포와 함께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감의 대상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위를 주동한 당의 지도부였습니다. 지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명을 위해서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저들의 죽음이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만들 것이고 그 분노가 혁명의 불씨가 될 것이다. 포퍼는 전율했습니다. 지상낙원을 만든다더니 그 대의를 위해 죄 없는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다니. 인간을 위한다면서 인간을 도구로 쓰는 사상. 그것이 과연 정의일까?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날의 총성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믿던 신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뼈아픈 각성이었습니다. 자신이 굳게 믿었던 정의가 사실은 누군가를 해치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 그날 포퍼는 마르크스주의와 영원히 결별합니다. 이 사건은 포퍼에게 평생의 화두를 던져줍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 지식이고 무엇이 사이비인가? 사람들은 왜 검증되지 않은 이념에 목숨을 거는가? 그 무렵 그는 또 한 명의 거인을 만납니다.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당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지요. 포퍼는 아인슈타인의 강연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마르크스나 프로이트 심리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어떤 사례를 가져와도 다 자기네 이론으로 끼워 맞춰 설명했지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개기일식 때 별빛이 휘어지는 것이 관측되지 않는다면 내 이론은 틀린 것입니다. 그때는 내 이론을 폐기해야 합니다. 포퍼는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만약 틀렸다는 증거가 나오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이고 지성이다. 반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우기는 것. 반대되는 증거가 나와도 억지로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는 것.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반증 가능성 원리입니다. 참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백조는 하얗다는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 말이 진리임을 증명하려면 세상의 모든 백조를 다 조사해야 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은 백조, 즉 흑조가 단 한 마리만 발견되어도 모든 백조가 하얗다는 말은 거짓이 됩니다. 진정한 지식인은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호통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검은 백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사람. 내 생각이 언제든 틀릴 수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살면서 검은 백조를 만났을 때 내 생각이 틀렸음을 쿨하게 인정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년 포퍼는 이제 30이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평범한 학자로 살고 싶었지요. 하지만 시대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나치 독일의 발굽 아래 짓밟혔습니다. 유대인이었던 포퍼는 더 이상 고향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친척 중 16명이나 나치의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겨우 탈출하여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로 망명을 떠납니다. 1937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그곳은 평화롭지만 너무나 외롭고 심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유럽의 소식은 참혹했습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동쪽에서는 스탈린이 피해 숙청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었지요. 포퍼는 뉴질랜드의 넓고 습한 오두막에서 분노에 떱니다. 왜 인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지도자들은 결국 독재자가 되어 사람들을 학살하는가?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 비극의 뿌리를 찾아내어 고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낮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책을 썼습니다. 자료를 구할 도서관도 부족했고 타자기를 칠 종이조차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을 지킨 건 아내 헨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친 남편을 위해 밤새 원고를 교정하고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20세기 최고의 명저로 꼽히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입니다. 이 책에서 포퍼는 놀랍게도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플라톤을 맹렬히 비판합니다. 플라톤은 철인, 즉 가장 지혜로운 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이상 국가를 꿈꿨지요. 하지만 포퍼는 말합니다. 그 완벽한 이상 국가가 바로 감옥이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선한 의도로 다스리면 천국이 될 것 같지만 누가 그 지도자가 지혜롭다고 보장하는가? 그가 타락하면 누가 그를 막을 것인가?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누가 통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나쁜 통치자가 나왔을 때 피를 흘리지 않고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는 것이다. 비판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회. 서로 다른 생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열린 사회라고 말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책이 출판되자 전 세계 지식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체주의의 광기에 맞서 자유와 이성의 가치를 이토록 명쾌하게 옹호한 책은 없었으니까요.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교수가 된 포퍼. 이제 그는 세계적인 석학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주 재미있는, 아니 전설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천재라 불리던 비트겐슈타인과의 만남입니다. 1946년 10월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세미나실, 철학계의 두 거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엄청난 카리스마와 오만함으로 유명했지요. 그는 철학적인 문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퍼는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우리에겐 진짜 해결해야 할 철학적 문제가 있다. 도덕적인 기준 같은 것들 말이다. 흥분한 비트겐슈타인은 난로가에 있던 부직갱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쏘시개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법칙의 예가 도대체 뭐란 말이오? 그 살벌한 순간 포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초청 강사를 부직갱이로 위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도덕적 법칙이죠. 좌중에서는 폭소가 터졌고 화가 난 비트겐슈타인은 부직갱이를 내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단 10분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사건은 부직갱이 논쟁이라 불리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포퍼의 기질을 보여주는 일화로 남았습니다. 선생님, 포퍼는 90살이 넘어서까지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편안하게 쉴 법도 한데 그는 돋보기를 쓰고 떨리는 손으로 계속해서 글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지요. 이제 그만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삶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에 부딪힐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해. 그것이 바로 삶이야. 그는 늙어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귀한 조언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고 정치는 엉망이고 경제는 위태로워 보이지요. 그래서 자꾸 과거를 미화하고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낙관주의는 의무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진다. 그러니 비관만 하고 앉아있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책임이 있다. 1994년 그는 92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떠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좌와 우, 세대와 세대, 남과 여.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고 소리치고 있지 않나요? 내 생각만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믿는 확신. 나와 다른 생각은 적으로 간주하는 배타심. 포퍼가 그토록 경계했던 닫힌 사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육체가 늙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굳어가는 것이 더 무서운 노화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만이 정답이라고 우길 때 우리의 정신은 늙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도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만.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나 배웠어. 라고 말하며 웃을 수 있다면 그 정신은 여전히 청춘인 것입니다. 칼 포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성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다고요.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여유,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얼굴을 붉히지는 않으셨나요? 가족에게 혹은 친구에게 나의 잣대를 들이대며 답답해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포퍼의 말을 한번 되뇌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진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고 경직된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니까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